나이가 들수록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또렷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통장장에 찍힌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 진짜 가치는 눈빛과 태도, 그리고 삶을 대하는 자세에서 드러난다는 것 말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과가 나를 증명하고, 직함이 나를 보호하고,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지만 중년에 접어들면 세상이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는 더 이상 명함도, 직함도, 연봉도 우리를 대신해서 대답해주지 못합니다. 남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태도.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실력이 사람을 빛나게 하는 시기는 짧습니다. 그러나 태도가 사람을 지켜주는 시간은 평생입니다. 정주영 회장도 젊은 시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신뢰는 한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신뢰를 만드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거창한 자리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아침에 어떤 표정으로 집을 나서는지, 편의점 직원에게 어떻게 인사하는지, 회사에서 누구를 대할 때 목소리가 달라지는지, 이 모든 작은 순간이 모여 당신이라는 사람의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돈은 있는데 왠지 믿음이 안 간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가진 것도 아닌데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태도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한 가지 습관을 들였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마다 내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내 능력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내 품격을 드러내는가? 능력은 사람을 높게 올려놓을 수 있지만 품격은 그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 줍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평생 이런 태도를 지켰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은 임원을 질책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냉정하게 집돼 사람의 자존심은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젊은 직원들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 이분은 숫자만 보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무게를 아는 분이구나. 그 한 번의 경험이 평생 충성심으로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도가 만든 자산입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해온 말투, 내가 지어온 표정, 내가 선택해 온 옷차림이 결국 오늘의 나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신이 입은 옷처럼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허술하게 입으면 말도 느슨해지고 약속도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단정하게 입으면 말을 한 번 더 고르게 되고 행동을 한 번 더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옷차림은 패션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약속이 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 나는 먼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본다.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남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무례한 사람은 결국 남에게도 무례해집니다. 중년의 품격이란 사회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몸이 피곤해도 허리를 바로 펴는 것, 마음이 지쳐도 인사만큼은 또렷하게 하는 것, 기분이 상해도 말의 선을 넘지 않는 것, 이 조용한 선택들이 당신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우리는 인생 후반부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자리도 내려놓고 찾아오는 연락도 줄어듭니다. 그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태도를 기억하는 몇 사람입니다. 힘이 없을 때도 말의 품격을 지키던 사람, 돈이 있을 때도 오만을 선택하지 않던 사람, 성공했을 때도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타인을 세워주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나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깊어지는 것을 선택하자고. 빠르게 성공하는 법보다 품격 있게 늙어가는 법을 배우자고. 그 순간부터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더 따뜻하게 남을 수 있을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같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태도. 당신이 오늘 택한 태도가 당신의 내일을 부르고 당신의 운명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태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눈빛은 누군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어깨를 조금 더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오늘 입은 옷은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음 이야기의 열쇠가 바로 그 옷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고르는 그 옷이 사실은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침묵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옷이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사회적 언어가 되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입는 그 옷. 사실 그것은 단순한 직물도 아니고 몸을 가리는 도구도 아닙니다. 그 옷은 말없이 나를 설명하는 언어이며 내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관찰하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입은 옷처럼 말하고 자신이 느끼는 마음처럼 옷을 고릅니다. 기분이 흐트러지면 셔츠도 구겨지고 마음이 정돈되면 차림새도 단정해집니다. 그래서 옷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내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신호가 됩니다. 중년의 옷차림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젊을 때는 외모가 개성이 되고 옷차림이 표현의 자유가 됩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면 옷차림은 책임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년의 옷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탱하는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나는 그의 말보다 먼저 그가 자신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본다. 그 정리란 책상이 아니라 마음이고 마음의 연장선이 바로 옷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양복 한 벌로 전국을 뛰어다니며 수많은 거래처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파는지보다 내가 어떤 태도로 찾아왔는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옷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성의와 신뢰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번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신입 직원 한 명이 처음으로 중요한 고객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안내받은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고객의 시선이 그의 서류 가방보다 먼저 구겨진 셔츠로 향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 고객은 내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젊은 친구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 셔츠 하나도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사업을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내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은 내 보고서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만 옷을 단정히 입으면 된다고. 하지만 중년이 되면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내 태도는 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옷차림의 본질은 상대를 위한 존중 이전에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말을 자주 떠올립니다. 사람은 신발끈을 묶는 법에서 품격이 드러난다. 작은 끈 하나를 허투루 묶지 않는 사람은 큰 일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은 것을 대충 넘기는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이것이 태도이고 이 태도는 늘 옷차림에서 시작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중요한 자리가 아니어서 흐트러지는 사람은 결국 중요한 자리에서도 무너진다. 그 말처럼 중년 이후의 옷차림은 상황이 아니라 주인의식에서 결정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날에도 단정히 입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인생의 중심을 잡은 사람입니다. 나는 해외 출장에서 만난 한 일본 기업인을 기억합니다. 그는 매일 같은 회색 양복을 입었습니다. 옷은 비싸지 않았지만 하루도 구김없이 반듯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혹시 같은 양복을 여러 벌 갖고 계신 겁니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옷장을 고르는 시간을 줄이고 내 하루의 태도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내게 깊은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옷을 고르는데 시간을 쓰지만 그는 태도를 고르는데 시간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사람의 하루를 만들고 결국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중년의 옷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균형입니다. 당연함 속에서 꾸준히 지켜지는 태도의 무게입니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명품을 사기 전에 스스로를 명품처럼 다루어라. 명품 브랜드의 가치는 재료보다 관리에서 완성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옷보다 깨끗한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깨끗함이 옷으로 흘러나옵니다. 사람은 옷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옷을 고를 때 이 질문을 반드시 해 보아야 합니다. 이 옷은 오늘의 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나는 매일 아침 옷을 입기 전 잠시 멈춰 섭니다. 그리고 내게 묻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할 것인가? 그 마음을 결정한 뒤 고르는 옷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 됩니다. 옷은 사회적 언어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나를 설명하고 움직이지 않아도 나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언어를 말보다 더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오늘의 당신은 어떤 언어를 입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단정함이라는 가치는 왜 사람을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왜 중년의 단정함이 곧 인생의 존엄이 되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중년에 접어들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절제이며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조용한 품격이라는 사실을.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만 화려한 사람도 있었고 말만 앞서는 사람도 있었으며 부를 가졌지만 마음은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젊은 시절부터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큰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하고 진짜 깊은 사람은 절제한다. 나는 이 말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한참을 사업 세계 속에서 달렸습니다. 그때의 나는 빨라야 성공한다고 믿었고 크게 말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날 회의 자리에서였습니다. 한 임원이 두꺼운 명함 지갑을 꺼내며 자신의 성과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높았고 손짓은 과했고 자신감은 넘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보며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겉은 차려져 있지만 마음은 안정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또 다른 임원이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은 자기 크기를 목소리로 대신하려 하는군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야만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그는 아직 자신의 중심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는 조용히 말하는 사람들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말은 적지만 책임은 무겁고 자랑은 없지만 결과는 확실하며 침묵 속에서조차 신뢰를 주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의 존재감을 과시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절제로 지켰습니다. 비우는 사람은 깊어지고 채우려고만 하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이것이 인생의 역설이며 중년이 되어야 비로소 보이는 진실입니다. 나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절제한 만큼 존중받는다. 말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하고 자랑을 절제한 사람. 그 절제가 쌓이면 그 사람의 인품이 됩니다. 반대로 절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왜일까요? 절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지 못하고 자신의 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며 자신의 성공을 겸손으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를 실제로 많이 보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순간, 태도가 바뀐 사람, 돈을 얻는 순간 겸손을 잃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처음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 곁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거대 크기보다 내면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중년의 품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절제에서 시작됩니다. 자랑하고 싶어도 입을 다물 줄 아는 것, 화를 내고 싶어도 감정을 늦출 줄 아는 것, 비교하고 싶어도 마음을 낮출 줄 아는 것, 나서고 싶어도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것. 이 네 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절제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킬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지킬 가치가 뚜렷한 사람은 말이 조용해지고 행동이 단단해지고 시선이 깊어집니다. 어떤 사람의 내면은 말 한마디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의 깊이는 침묵 한 번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침묵 속의 품격을 알아봅니다. 화려함은 잠시 눈을 사로잡지만 절제는 평생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이 가지는 사람이 이긴다. 그러나 중년이 되면 덜 흔들리는 사람이 이긴다. 그리고 덜 흔들리는 사람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종 잊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가 시작될 때 꼭 깨닫게 됩니다. 중년을 지키는 힘은 화려함이 아니라 절제라는 사실을. 그리고 바로 이 절제가 모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모임이라는 공간은 사람의 진짜 품격이 가장 빠르게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 절제와 품격이 어떻게 구별되고 어떤 행동이 우리를 깊게 만들며 어떤 행동이 우리를 옛길에 만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품격이 가장 빨리 드러나는 자리. 그것은 거창한 무대도 아니고 업무 성과가 걸린 회의도 아닙니다. 바로 모임입니다. 가벼운 술자리, 오랜만에 동창 모임, 회사 동료들과의 식사 자리. 이런 곳에서 사람의 진짜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나는 평생을 사업하며 수많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의 깊이와 그릇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임은 사람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이며 가식이 가장 빨리 무너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은 순간 그때 나온 말투와 표정과 태도가 그 사람의 평생을 설명했습니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모임에서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이다. 모임에서는 4가지를 절대 드러내면 안 된다고. 그 4가지는 사람을 가볍게 만들고 관계를 서서히 썩게 만드는 독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을 내세우는 사람. 계산서를 기준으로 관계를 판단하는 사람. 술 몇 번 샀다고 우쭐해하는 사람. 그들의 지갑은 두꺼울지 몰라도 마음은 가볍습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이런 사람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처음엔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혼자 남았습니다. 돈으로 모인 사람들은 돈이 빠지면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먼저 사주고 말없이 웃고 다음번엔 상대가 부담 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래갑니다. 두 번째는 자식입니다. 사람들은 자식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 자랑은 상처를 남기기 가장 쉬운 말입니다. 나는 동창 모임에서 이런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어. 우리 딸은 유학 중이야. 그 말이 끝나면 누군가의 표정이 굳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잔을 비웁니다. 그리고 그 자리의 공기는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자랑은 내게는 기쁨이지만 타인에게는 비교가 됩니다. 중년의 삶에는 누구나 묵직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자식 이야기에서 가장 쉽게 흔들립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의 성취보다 자식의 행복을 이야기하라. 행복은 비교가 아니라 이해에서 피어난다. 세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두 번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그 자리는 부부의 무대가 되고 친구들의 공간은 사라집니다. 행복은 소리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배우자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지만 그 짧은 한 문장에서 따뜻함이 묻어나오는 사람. 그 한마디가 1000마디의 과시보다 품격 있습니다. 네 번째는 험담입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험담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험담은 사실의 옷을 입은 독입니다. 겉으로는 진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질투와 분노가 숨어 있습니다. 한 번은 부하 직원이 동료의 뒷얘기를 가볍게 흘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의 입은 오늘 남을 깎았지만 내일은 너를 깎을 것이다. 험담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사람들은 험담을 통해 동질감을 느낀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뢰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험담이 사라진 자리에는 신뢰가 자라고 신뢰가 자란 자리에는 평화가 머뭅니다. 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나는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모임에서는 4가지를 절대 드러내지 마라. 돈, 자식, 배우자, 험담. 이 4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이미 품격 있는 어른이다. 모임은 경쟁의 장이 아니다. 존중의 연습장이다. 말을 아끼고 웃음을 나누고 마음을 낮추면 그 자리는 곧 당신의 품격을 비춘다. 나는 모임에서 이런 사람을 볼 때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구나. 보여주기보다 배려하고 주장하기보다 경청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관계를 깊게 만들고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품격의 바탕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의 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말투 하나가 중년의 운명을 바꾸는지, 그리고 말의 품격이 왜 신뢰의 기반이 되는지를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공기 속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말의 울림은 상대의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이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느꼈습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창문이고, 말의 온도는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말의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판단하고 빨리 대답하고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중년에 이르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바로 말의 무게와 말의 품격입니다. 나는 수많은 회의를 이끌며 그 차이를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큰 소리로 주장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조용히 책임을 지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정보를 늘리지만 말을 아끼는 사람은 신뢰를 늘립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간부가 실수한 직원을 공개적으로 꾸짖었습니다. 말은 맞았지만 말투에는 배려가 없었습니다. 나는 회의가 끝난 뒤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실패를 지적했지만 동시에 당신의 그릇도 드러냈소. 그날 이후 그는 말하기 전에 반드시 한번 숨을 고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짧은 절제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쉬는 호흡 하나가 사람의 품격을 만들고 신뢰를 세우고 관계를 지켜줍니다. 나는 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직원이 비싼 양복을 입고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으니 그 옷에 걸맞은 말을 하게. 그날 그는 단 한 번도 가벼운 농담을 하지 않았고 말의 속도를 낮추고 동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행동을 절제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옷이 진짜로 멋져 보였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옷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조용한 사람은 절제 속에 신뢰를 담고 시끄러운 사람은 불안 속에 자신을 감춘다. 화려한 언어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훨씬 오래 남습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찌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길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말에 담긴 마음의 온도입니다. 중년에 들어서면 말의 선택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경험을 갖지만 그 경험이 지혜로 변하려면 반드시 절제라는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앞서면 사람을 잃고 말을 줄이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만의 과거에 갇히고 듣는 사람은 타인의 현재 속에서 성장합니다. 이것이 말의 역설이고 품격의 시작입니다. 나는 경청이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뛰어난 리더는 지시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이 서툴더라도 그 말 뒤에 숨은 진심을 읽어내고 감정의 떨림을 느껴내고 말끝의 미세한 숨소리까지 이해합니다. 그런 사람이 조직을 살리고, 그런 사람이 관계를 지키고, 그런 사람이 신뢰를 남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말보다 귀가 더 큰 사람, 설명보다 이해가 더 빠른 사람, 주장보다 배려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품격 있는 어른입니다. 중년의 말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반영하는 기록입니다. 어떤 이는 좋은 말을 하기에 좋은 운이 따라붙고, 어떤 이는 남을 깎아내려 스스로의 운을 막습니다. 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태도가 되고, 태도는 운명을 만듭니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짧게, 생각은 깊게, 마음은 따뜻하게.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어디서든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품격은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와 연결됩니다. 바로 친절과 미소와 단정함과 칭찬이라는 중년의 네 가지 덕목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네 가지가 왜 중년의 품격을 결정하는 핵심인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년에 이르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결단이 아니라 작고 조용한 태도라는 사실을 더욱 깊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태도의 중심에는 네 가지 덕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친절, 미소, 단정함, 칭찬. 나는 이 네 가지가 사람의 품격을 결정짓는 기둥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는 돈으로 살 수 없고 억지로 흉내 낼 수도 없으며 오직 삶의 깊이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친절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친절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일수록 말투가 부드럽고 표정이 따뜻하고 상대를 존중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강한 사람은 언제나 부드럽다.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조직의 공기를 바꾼다. 친절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기본 태도입니다. 한 문장, 한 시선, 한 호흡에서 그 사람의 인품이 보입니다. 나는 사업을 오래 하며 깨달았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가장 친절한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친절은 끝까지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미소입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가장 긴장된 순간을 풀어주는 것은 결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소였습니다. 미소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말보다도 빠르고 말보다도 정확하게 상대에게 따뜻함을 건넵니다.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느꼈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표정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는 것을. 늘 굳은 표정을 한 사람은 삶을 더 무겁게 만들고,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은 삶을 더 가볍게 만듭니다.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이미 절반은 단단해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단정함입니다. 단정함이란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돈된 말투, 절제된 행동, 깔끔한 옷차림,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단정함은 비로소 품격이 됩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책상이 너희 마음이다. 정돈된 공간은 집중을 낳고 집중은 성과를 낳는다. 단정한 사람은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닥쳐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칭찬입니다. 나는 사람을 다루는 일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칭찬이라고 믿었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사람의 가능성을 깨워주고 그의 용기를 다시 세워줍니다. 많은 리더들이 지적에는 익숙하지만 인정에는 서툽니다. 그러나 진짜 리더는 단점을 들추지 않고 장점을 키워줍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바꾼 것은 엄청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칭찬이었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다. 그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친절, 미소, 단정함, 칭찬. 이 덕목들은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가집니다. 중년에 이 덕목들을 지키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가 그 사람의 중심을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능력보다 향기로 기억됩니다. 그 향기는 자신의 태도에서 흘러나옵니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성공보다 먼저 품격을 지켜라. 품격이 없는 성공은 오래가지 못한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품격은 외부의 평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기준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깊이는 경험의 양이 아니라 태도의 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공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가정이 사람의 마지막 명함이 되는지, 왜 가정의 품격이 인생 전체의 안정이 되는지를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가장 깊이 보여주는 곳, 그것은 회사도 아니고 사회적 자리도 아닙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직원을 보고 수많은 경영자를 보았지만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본 곳은 사무실이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결국 무너집니다. 회사는 실적으로 유지되지만 가정은 존중과 절제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가정이라는 공간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비즈니스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와 계약 성과와 성장, 그것이 나를 지탱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정이 안정된 사람만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깊이 신뢰하던 임원이 갑자기 업무 성과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도 집중하지 못했고 결정은 늦었으며 시선은 늘 어디론가 멍하니 향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불렀습니다. 요즘 무슨 일이 있는가?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가정의 균형이 무너질 때 사람은 세상에서도 중심을 잃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집안의 평화를 잃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결국 말투와 태도와 결정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긴 휴가를 주었습니다. 성과보다 사람을 먼저 챙기는 것이 회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그는 돌아와 한결 편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또 한 번 확신했습니다. 사람은 가정이 바로 서야 세상을 바로 서게 한다는 것을. 나는 가정의 품격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여지는 화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절제에서 완성되는 것. 가정 안에서는 누구나 약해집니다. 그 약함을 감추지 않고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며 조용히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밖에서는 과시하지 않지만 집에서는 늘 따뜻하게 귀 기울이는 남편, 큰 소리를 내지 않지만 언제나 아이들의 표정을 먼저 살피는 아버지, 자랑은 없지만 감사만 남기는 아내. 그들의 존재감은 크지 않지만 깊었습니다. 그 깊이가 그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늘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내 곁에서 평생 조용히 회사를 지켜보았고 말없이 나를 도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깊은 지혜였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내 삶의 중심을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폭풍 같은 시간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가정은 사람의 마지막 명함이다. 사회적 이름이 사라져도 가정에서 불리는 이름은 남는다. 그 이름이 따뜻하게 기억되려면 지켜야 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절제입니다. 말을 아끼고 감정을 다스리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절제. 그 절제가 사랑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집은 돈으로 지을 수 있지만 가정은 절제 없이는 세울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신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세상 어디에서도 집에서의 평온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성공은 없습니다. 가정의 평화는 사람의 깊이를 만들고 그 깊이가 그 사람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밖에서의 태도에도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모인 곳, 조직과 공동체 속에서 품격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한 가지가 생깁니다. 그것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는 언제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 그리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 나는 평생 회사와 조직을 이끌며 이 두 종류의 말이 회사를 살리기도 하고 조직을 서서히 썩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험담이었습니다. 험담은 사실의 옷을 입습니다. 반쯤은 맞는 말처럼 들리고 반쯤은 과장된 불만처럼 들립니다. 겉보기에는 사소한 뒷얘기 같지만 그 속에는 질투, 불안, 열등감, 분노 이 네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성실하기로 유명한 직원 하나가 어느 날 동료에 대한 뒷말을 아주 가볍게 흘렸습니다. 저 사람 요즘 너무 느려진 것 같아요. 일 처리가 좀 이상해요. 그 말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이 그 동료의 평판을 흔들었고 팀의 신뢰를 흔들었고 결국 분위기 전체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의 입은 오늘 남을 깎았지만 내일은 너를 깎을 것이다. 험담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험담을 하는 사람을 절대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의 뒤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보았다면 내 뒤에서도 같은 말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신뢰는 무너집니다. 험담은 관계를 묶는 접착제가 아닙니다. 불안을 묶는 실타래입니다. 그 끈은 느슨해지는 순간 서로를 향해 꼬여버립니다. 나는 오래된 동창 모임에서도 이 현상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웃음이 가득했지만 누군가가 없는 사람의 이름을 꺼내는 순간 공기가 확 달라집니다. 표정이 굳고 잔을 비우고 눈빛이 서로를 피합니다.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나조차 그 냄새에 물들 것 같아 나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람은 듣는 말에 따라 닮아갑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나쁜 말을 들으면 마음이 탁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의 원칙 중 하나로 이것을 세웠습니다. 누군가의 험담을 들었을 때 침묵으로 거절하라.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경계입니다. 그 침묵 하나가 내 명예를 지켜주고 조직의 분위기를 지켜줍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말의 선택입니다. 입을 열어야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입을 닫는 것이 신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신뢰가 있는 조직은 불안이 아닌 존중으로 묶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협력으로 움직입니다. 나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실수해도 서로를 지켜주며 어려움 중에도 서로를 끌어주는 조직. 그런 공동체는 말을 아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의 절제는 각자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입의 품격을 지키는 사람은 드뭅니다. 입은 작지만 그 안에는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인생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입이 맑아야 당신의 세상이 맑아집니다. 험담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도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가장 조용한 독입니다. 나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 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말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듣는 능력 경청의 품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경청은 지식보다 깊은 교양이고 말보다 큰 언어이며 리더십보다 앞서는 인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듣는 사람이 이기고 왜 경청이 깊이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지 그 비밀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러나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주목받지만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을 움직이는 힘은 주목이 아니라 존중에서 나옵니다. 젊었을 때 나는 말이 빠른 사람이 유능한 줄 알았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내 의견을 먼저 내놓는 것이 리더의 자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한 문장을 들었습니다.
이 회장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들을 줄 아는 사람일세. 그 말은 나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 경청이라는 것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의 말을 듣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듣는 일입니다. 말의 내용 뒤에 숨은 감정의 결눈빛의 떨림, 말끝의 망설임, 거기에는 그 사람의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어른은 이 진심을 읽습니다. 한 번은 회의에서 한 직원이 아주 서툴고 불안한 말투로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어설펐고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눈을 마주치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 직원의 표정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제 말을 들어주신 그 시간이 제 자신감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말은 내게 큰 울림이었습니다. 말 한 줄보다 듣는 태도 한 번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경청이 가진 힘입니다. 경청은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 마음이 열리면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말이 많은 리더는 정보를 모으지만 말을 듣는 리더는 사람을 모읍니다. 나는 경청이 리더십의 가장 높은 단계라고 믿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중요한 질문을 받으면 항상 5초에서 10초간 조용히 침묵한 뒤 답했습니다. 그 침묵은 생각의 시간인 동시에 상대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는 상대의 말이 왜 나왔는지를 곱씹고 그 말 뒤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신뢰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급히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내세워 상대의 마음을 덮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보다 마음을 우선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며 중년의 품격이란 결국 내가 얼마나 많이 들을 줄 아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쌓이면 자기 믿음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지혜로 변하려면 반드시 한 단계를 지나야 합니다. 바로 경청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에 갇히고 듣는 사람은 타인의 현재 속에서 성장합니다. 이것이 깊이 있는 사람과 얕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진짜 어른은 말을 줄이고 귀를 연다. 그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고통을 듣고 자신의 오만함을 듣는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품격이 완성된다. 그리고 이 경청의 끝에는 더 높은 단계의 품격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비우는 힘, 욕심을 비우고 말을 비우고 감정을 비우는 마음의 깊이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비움이 인생 후반부의 품격을 완성하는지, 왜 욕심이 빠질수록 사람이 깊어지는지 그 마지막 진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쌓아 올린 것들이 과연 나를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를 진짜 지켜주는 것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라는 사실을. 젊었을 때 우리는 채우는데 익숙합니다. 더 많은 성과, 더 많은 돈,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인정.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모든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직함도 사라지고 사람들도 떠나고 가진 것들도 줄어들고 유일하게 남는 것은 태도와 사람뿐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비움이라는 지혜를 이해하게 됩니다. 나는 평생 회의를 주재하며 이 사실을 자주 보았습니다.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찬 사람은 결국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가득 찬 그릇은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용히 경청하고 의견을 정리하고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은 오히려 중심을 잡았습니다. 비워진 그릇만이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평생 추구한 것은 성공이었는가 아니면 평온이었는가? 그 질문은 내 인생을 깊이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순간의 찬사로 끝나지만 평온은 세월의 향기로 남는다는 것을. 그 평온은 채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비워서 얻는 것이었습니다.
욕심을 비우면 감사가 들어오고 분노를 비우면 평화가 자리합니다. 두려움을 비우면 용기가 피어납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닙니다. 정화입니다. 나는 한때 성공하기 위해 더 가지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며 더 많이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불필요한 비교 지나친 자존심 과한 욕심 집착하는 감정, 이것들을 버리고 나니 내 마음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공간 속에서 지혜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워진다고.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갈 뿐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필요한 태도, 정말 필요한 감정만 남게 된다. 그것이 비움의 선물이다. 비우는 사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사람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인생을 돌이켜보며 이런 기록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내 마지막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평온이다. 평온한 삶은 외부의 박수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우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비움의 끝에는 품격이라는 한 글자가 남습니다. 품격은 내가 가진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린 것으로 완성됩니다. 화려한 옷을 버리고 과한 말투를 버리고 불필요한 욕망을 버리고 남을 판단하려는 마음을 버릴 때 비로소 사람은 깊어집니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은 채움의 결과지만 품격은 비움의 결실이다. 가득 채운 사람은 그 크기만큼 흔들리고 비운 사람은 그 빈만큼 단단해진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가이다.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비움은 인생의 마지막 지혜이자 가장 고요한 힘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품격은 내가 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덜어낸 것이다. 그 비움 속에서 나는 진짜 나를 만났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하면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이것이 내가 평생 추구한 품격의 마지막 가르침이다.